네, 11월 8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한 주 좀 막판 좀 어려웠어요. 네. 예, 이번 주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도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이번 주 전망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께서는 지금 기대를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브로커인 저의 입장에서는 딱히 큰 기대가 안 됩니다. 이게 방송 서두부터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시장을 보니까 10거래일 중에 8거래일이 음봉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봉이 의미하는 게 뭐냐? 시초가가 종가보다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시작을 뭔가 미국과 비슷한 흐름을 맞추려고 하다가도 계속해서 종가까지 밀리는,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지난주도 내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코스닥 시장도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줬다 뺏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이 투자, 그러니까 이제 실질 매매로 갔다 보면은 좀 올라간 것 같아서 이거 좀 괜찮아진다라고 따라가면 물린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라고 좀 다르겠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컨빅션, 어떤 신념과 또 어떤 확신을 가지고 우리 장에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좀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좀 얇아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딱히 경제 지표 몇 개 나온다고 해서 그게 한두 개 좀 잘 나온다고 해서 또 지난주에 있었던 테이퍼링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해서 우리 시장이 확 달라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지난주랑 좀 비슷할 것 같은데 또 각자 도생, 그리고 가격 여파, 지수의 기대치는 높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일 것 같고, 다만 지금 현재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그 업종들, 그 대표적인 종목들에 있어서는 좀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움직이는 종목들 안에서 이제 종목이 이제 타이밍을 보시거나 아니면 종목 선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조금 그래도 좀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미국의 인프라 법안 정도. 그래서 이제 지금 5G 종목들 움직이는 거, 그리고 한참 조정을 끝마쳤었던 2차 전지 소재주들, 이 보조금 얘기가 조금 이제 나오면서 좀 달라지고 있으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받을 정도는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딱히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갑자기 좋아지거나 아니면 확 분질러져가지고 갑자기 100포인트 이상 물린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난주에 나왔던 그런 분위기가 조금 더 연장되는 이제 그런 안에서 기존의 주저주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번 주에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 한 2주간에 걸쳐서 좀 개인적으로 좀 청개구리 같은 생각을 해본다면, 그간 우리 8.15 나오셔서 이제 제약 바이오 말씀하신 분들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저 같은 브로커들도 한동안 이제 시장에서 외면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관심이 좀 많이 없어졌는데, 이제 연말에 갈수록 이제 면역 학회 있고, 내년 1월 달에 매년 있는 또 JP 모건 또 컨퍼런스도 있고, 그다음에 임상조약학회 3월, 4월 이렇게 좀 놓여 있다 보니까 좀 초등학생 같은 마인드로, 그러니까 비수기에 사서 성수기에 판다라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제약 바이오 종목들 중에 바닥을 찍고 조금 고개를 든 종목들 정도는 조금씩 관심도가 높아지는 이제 그런 섹터로 좀 추가가 되는 정도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난주에 있었던 분위기와 크게 달라지기는 어렵다. 이게 월요일 속된 말로 아침 대바람부터 이런 말씀 드리기가 조금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냉철하게 봤을 때 우리 시장의 이런 투자 심리가 좀 바뀔 만한 이제 그런 어떤 이슈나 이런 좀 요인들이 지금은 딱히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좀 말씀으로 일단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많은 분들이 바이오주가 올 한 해 정말 큰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도 바이오주들 모습이 안 좋은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계속 신고가 경신하고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도 그렇고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한국 증시도 이제 오를까라고 기대했다가 또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이 디커플링이 너무 심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런 게 이렇게 장기간 지속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게 일시적 현상이냐, 이런 거 가지고도 말이 좀 많죠. 네, 일단 요즘에는 해외 주식도 다 가능하시니까요. 이제 해외 주식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시냐, 이런 또 질문으로 좀 바꿔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 일단 저는 테이퍼링이 진행되는 이제 6개월에서 한 8개월,
그 시간 동안에 이머징 마켓으로 자금을 선진국 쪽에서 쏜다? 그거는 제가 그 입장이 돼서도 의문부호가 한번 붙을 것 같아요. 굳이 이런 상황에서 돈을 걷어들이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빨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돈을 푸는 속도를 이렇게 줄이는 그런 상황에서 더 이제 변동성이 큰 해외 주식으로 눈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봐도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어 보이고, 게다가 이제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이 산업 구조상 중국의 공급적인 이슈를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가장 크게 받는 나라인데 지금 하다못해 그 흔하디 흔했던 요소수 하나 때문에 뭐 물류 대란이 온다는 등 뭐 자동차가 선다는 등 뭐 이런 얘기까지 막 이렇게 언론에서 겁을 주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뭐 이제 해외 투자자의 입장에서, 특히 외국인의 입장에서 한국 주식에 갑자기 뭐 5조 10조씩 주식을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이 거래 대금이 20조 초반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재미없는 사람들 코인으로 떠나고, 또 우리 시장은 장기 투자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뭐 해외 시장, 미국 시장으로 떠나고 이런 투자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우리 시장은 이제 물려 있는 분들, 그리고 단기적인 이슈, 뭐 대선 이슈 이런 거에 좀 이제 중단기적인 접근을 할 그런 매매거리만 찾는 투자자들이 좀 많아질 가능성이 좀 높아서,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테이퍼링이 진행되는 그 과정 동안에는 아마도 이제 외국인들의 시각이 우리나라 시장에 그렇게 곱지만은 않을 것이다. 뭐 최소한 공격적인 투자 정도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제 이런 좀 또 좋지 않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는 한데 또 이게 우리가 그렇다 너무 희망 고문만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투자 전략을 좀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게 좋겠죠. 뭐 장기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이야 뭐 정말 괜찮은 주식 들고 있다면 뭐 아예 모니터 꺼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증시 이렇게 좀 안 좋은, 그러니까 호재가 별로 안 보이는 그런 시장인데, 지금 물량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 보호예수 물량, 뭐 새로 신규 공모주들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이야기해 주죠. 진짜 오늘 시장만 놓고 보면은 시장에 이슈되는, 특히 대형주 쪽에서 이슈되는 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말씀을 주셨듯이 이제 오버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지난 좀 등치 컸던 뭐 크래프톤을 비롯해서 이제 카카오 계열사들 이런 쪽에서의 이제 보호예수가 풀리면서 이제 조금 무거워지는 이제 그런 수급 상황을 보이면서 지수가 수급적으로 좀 비우호적으로 움직이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화이자 쪽에서의 치료제 얘기가 나오면서 백신이든 치료제든 우리나라 이제 대형 제약사들 중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발을 담그고 있던 종목들이 밀리면서 지금 주가가 지금 오전 상황 방금까지도 한 1% 넘게 좀 밀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이제 이런 이 평균치가 좀 있는 게 한 5거래일 정도면 사실상 팔 사람들은 그때 또 팔고 그 가격에 살 사람들은 좀 살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또 통계가 또 있거든요. 이런 이 펀더멘탈 이외에 어떤 이제 이런 오버행 이슈나 또 뭐 블록딜 이슈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급적으로 좀 마찰적인 이제 그런 좀 약점이 나오는 경우에는 뭐 길게 봐야 한 5거래일 정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시가총액 한 20위권 안에 이제 몇몇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지수 자체는 조금 무거워질 수밖에 없고, 이게 또 이제 프로그램 매도를 끌고 오는, 사실 오늘은 환율도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고 미국장도 좋아서 뭐 이런 이슈가 아니었다면 좀 강보합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매도가 이런 것들을 좀 불러오면서 오히려 좀 더 무거워졌기 때문에 이번 주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마찰적인 수급 상황,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가 나옴에 따라서 기존에 있었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SK바이오사이언스나 이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좀 수세에 몰리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일단 적어도 월화수 정도는 조금 이제 가드 올리는 그런 모습이 지수 코스피 지수 쪽에서는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지난번에 머크에서 나왔을 때도 뭐 셀트리온과 뭐 이런 그 바이오주들 쫙 밀렸잖아요. 급락을 했는데 뭐 오늘도 뭐 비슷한 모습이에요. 파이자 건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단기적인 이슈로, 그러니까 좀 너무 오버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 데미지가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 다시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라고 보는 분도 있고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금 기간은 가져갈 거라고 봐요. 근데 그동안 이제 뭐 CMO, 백신의 그 허브,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대형 바이오사들, 대형 이제 이런 제조 시설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올인을 많이 해놓은 상태인데 투자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회복이 되려면 백신과 또 치료제가 이렇게 동행한다든가 백신의 어느 정도의 이제 수요 같은 게 좀 투명하게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방역 대책으로 가겠다 이런 좀 큰 그림이 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대체제가 나와 버린다라는 이제 그런 0과 1의 이런 홀짝 이런 이제 관계로 좀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상태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좀 수세에 몰리는 상황은 조금 지속적이라고 보고 하지만 이제 백신은 어떤 국내 백신을 하나 정도는 끌고 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향후에도 백신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치료제가 나왔다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백신에 너무 기댔던 것들이 조금 이제 덜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은 좀 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치료제 나왔다고 백신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마찰적 수급 그리고 또 마찰적인 투자 심리 이런 것들을 좀 해소가 돼야 되는 이제 그런 국면으로 보고 있어서 이 역시도 지금 이제 이 지수가 조금 무거워진 상태에서 좀 더 영향을 좀 받는 걸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지수가 이런 좀 수급적인 마찰 상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좀 있는 이제 이번 주를 좀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는 좀 안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쉽사리 투자 심리가 확 돌아서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갖고 생각하고 지금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로 지금 많이 급락해 있는 말씀하신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이런 그 치료제나 네. 이 백신 관련돼서 지금 많이 급락한 주식들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세요? 아니면은 아직은 좀 멀었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수급하고 투자 심리가 저렇게 망가져 있는 상태라면은 굳이 지금 뛰어들 필요는 없어 보이고 제가 처음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던 이제 제약 바이오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한 부분은 오히려 의료 시스템이 좀 정상화되면서 그동안 완전 백신에 올인이 돼 있었던 투자 심리가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항암제나 또 기타 좀 다른 치료제 쪽으로 다른 희귀 질환이나 이런 치료제 쪽으로의 시각이 조금 변화될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코스닥에 있는 좀 중소형 바이오 종목들 보면은 최근에 수급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 백신에 올인되어 있던 그런 시각이 조금 완화가 되는 그런 과정에서 비우호적인 수급이 백신 관련된 종목들로 좀 지금 나오는 상태고 오히려 지금은 조금 이 시각이 이제 의료 시스템의 정상화 그리고 그동안 좀 잊고 지냈었던 항암제 이런 쪽으로 좀 돌아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제가 보는 바이오 쪽은 오히려 좀 중소형 바이오 쪽 코스닥에 있었던 그리고 임상 실험의 결과가 일정적으로 좀 확인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는 충분히 지금 좀 승부를 좀 볼만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이오주 하면 다르게 뭉뚱그려서 생각하는데 그렇죠. 예. 신약 바이오 쪽 그렇죠. 예. 순수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이제 그런 좀 중소형 바이오 쪽 이쪽이 저는 조금 눈길이 가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던 그 치료제가 나와서 코로나 치료제가 나와서 급락하는 이 대형주들 이거는 아직 쳐다볼 단계는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칼날을 잡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하긴 우리 지난주에 나오신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추세 추종 하시는 매매. 네. 그러니까 추세 추종 매매를 하시는 분인데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주도주 말고 자꾸 변두리에서 놀아서 그렇다. 네. 주도주에서 놀면은 행복하고 수익률이 높아지는데. 그렇죠. 네. 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보호예수 물량 때문에 그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네. SKI 테크놀로지 네. 모습들이 안 좋잖아요. 네. 급락 나오고 이것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지금은 아직 저가 매수의 단계는 아니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이제 조금 이런 걸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분할 매수의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딱 말씀을 드리면 한 5% 비싸게 사더라도 매물이 어느 정도 기관이나 기존에 있었던 보호예수 물량이 확인이 되는 순간까지 어느 정도 하락을 확인을 하고 움직이는 걸 보신 후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이나 SKI 테크놀로지나 모두 뭐 펀더멘탈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종목이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수급만 어느 정도 좀 풀리면 되는 시점을 기다리시면 될 것 같거든요. 뭐 카카오뱅크도 어쨌든 금리 요즘에 좀 욕도 많이 먹더라고요. 너무 금리를 많이 올렸다 카카오뱅크가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뭐 크래프톤도 언제까지 뭐 신작 게임 뭐 총싸움 하고 있을 거냐 남들 뭐 NFT다 메타버스다 하고 있는데 뭐 다른 걸 내놓을 게 없느냐 뭐 이런 또 측면도 있고 이것도 뭐 SKI 테크놀로지 좀 분리막 이거만 가지고 얼마나 좀 우려 먹을 것이 뭐 이렇게 주가가 빠지니까 이런 좀 시각이 좀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 종목들의 펀더멘탈은 변한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수급적인 이런 마디만 좀 넘어선다면 뭐 다시금 추세를 좀 회복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급한 그 매물들은 이번 주 정도면은 좀 불이 꺼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화이자 치료제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일단 이게 또 우리가 그 반대로 지금 뭐 급락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네.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식들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뭐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도 미국의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유일하게 좀 커플링이 나오고 있는 쪽이 뭐 요즘 이쪽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뭐 항공, 뭐 여행, 또 이제 소비 관련된 뭐 몇몇 종목들, 뭐 공연,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그거를 좀 맞춰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화이자 관련된 종목들 그래서 몇 개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보셨던 그 경남 스틸 같은 수준의 연관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언급드리기는 좀 뭔가 좀 제가 좀 그런 것 같고 어쨌든 이 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로 우리 시장도 오늘 좀 바라보고 있고 지금 이제 뭐 항공주들, 여행주들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제 각광을 다시 받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종목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좋다 리오프닝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뭐 8월, 9월 뭐 요때 미리 올랐던 게 10월장에서 다 그동안 올랐던 거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이제 좀 돌아서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쪽은 그나마 미국과의 커플링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 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뭐 여행, 또 뭐 리조트, 또 항공 뭐 이런 종목들은 또 그동안 너무 많이 빠진 것도 있고 미국과의 뭐 커플링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또 단계별로 좀 눈에 보이게 지금 정상화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했을 때는 요 흐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좀 매우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참 주식이 어려운 게 그 뭐 항공주도 그렇고 이 리오프닝 주들이 쭉 빠졌잖아요. 네. 그동안 네. 여러 날 우리 그 확정이 되고 나서 네. 위드 코로나가 그래서 역시 뉴스에 팔아라가 맞네 이랬단 말이죠. 네. 그래가지고 다 팔고 손절할 분은 또 손절하고 이랬는데 다시 뭐 느닷없 이유가 없어 그냥 그냥 늦게 화이자 치료제가 기폭제가 되긴 했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화이자 치료제가 나오면서 미국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올라줬던 약간 기시감을 준 게 있고 또 하나는 뭐 이제 뭐 대표적인 종목이죠. 대한항공 또 뭐 아난티 이런 종목들의 실적치와 실적 추정치가 우리의 예상 비슷하게 나오거나 더 잘 나오거나 이런 흐름이 좀 나왔거든요. 특히나 이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추정치가 지금 분기 600억 이상 영업이익으로 그러면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는구나. 물론 뭐 여객은 아닙니다만 짐을 날라서라도 뭔가 정상화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지금 기대감으로 있었던 것이 뭔가 펀더멘탈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뭐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는 물론 뭐 아예 없는 상태에서 올라오는 거라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여객 수요의 그 예매율이 800% 가까이 올라왔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으면 아무래도 그동안은 막연한 기대감이었다면 이제는 수치화할 수 있는 기대감으로 조금 변한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단단한 이제 그런 좀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뭐 저도 한 2달 전부터 대한항공을 계속 밀고는 있었습니다만 주가가 뭐 3만 원 중반부터 뭐 3만 원 잠깐 깼다가 오늘 이제 다시 좀 회복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말 그대로 그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감에서 뭔가 증명해낼 수 있는 기대감으로 좀 변모하고 있는 이제 그런 시점이고 미국에서 보여줬던 이제 그런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 뭐 그렇고 오늘 뭐 외국인도 수급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해당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유입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보면 오히려 이제 파이자 관련돼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은 제약주가 아니라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코로나 있습니다. 이제 그 위드 코로나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그렇죠. 예, 네. 확산될 수 있다. 이 기대감이겠죠. 네. 근데 이걸 언제 팔아야 될 것이냐. 네. 예전에 이제 여러 전문가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그때 기대감이었다면 이제는 실적이 나올 만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는 네. 예, 그런 기업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맞는 말인데 그럼 언제 팔 것이냐. 네. 이게 이제 그때 많은 분들이 네. 뭐 4분기 실적이 네. 나오는 그 시점 무렵에서 그러니까 나오기 전이나 그 무렵에서 이제 팔아야 되지 않겠냐.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매도 시점. 이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지난번에도 좀 비슷한 답을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 실적 나오는 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 막연함을 현실화하는 게 한 번 좀 필요하고 만약에 그 다음번에 이제 추정치가 올라가고 좋은 실적이 그 다음 분기에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시점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라는 건 어쨌든 두 꼭지가 있어야 이게 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의 어떤 이제 흐름까지도 이어지는 상황이 됐을 때 이제 매도 타임을 잡는데 만약에 이제 첫 번째 기대감이 좋은 실적으로 나왔는데 두 번째 뭐 쭈삐쭈삐 뭐 그렇게까지 상승률이 나오고 있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을 수는 있으니까 일단 첫 번째에 나오는 실적에서는 매도보다는 홀딩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 추세가 이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나온다면 저는 뭐 두 번째 실적 발표 이 정도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뭐 매도 타임을 잡으셔도 좋지 않을까. 하지만 이게 워낙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가지고 그러니까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실적. 그렇죠. 그다음에 실적. 4분기 그러니까 지금 말고 다음 4분기 실적에서 실적만이 아니라 내년 1분기, 2분기에 대한 전망치가 괜찮은 그렇죠. 것은 계속 보유하자. 예,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카지노 업체다. 카지노 업체 같은 경우 지금 뭐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 카지노 같은 경우에. 근데 올해 뭐 가까스로 이제 뭐 턴어라운드 뭐 구조 조정 해가지고 이제 거의 맞춰놓은 상태에서 처음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예상대로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왔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예측치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주가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 뉴스가 되기 전에 그런 것들이 이제 기대감으로 또 한 번 올라오는 그런 시점을 뭐 단기적인 매도 시점으로 잡는 뭐 이런 전략이 일단 뭐 브로커의 관점에서는 좀 뭐 적절한 타이밍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은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메타버스 이야기해 볼까요? 네. 지금 뭐 메타버스가 한국만이 아니라 그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꾸면서 뭐 글로벌리 이게 이제 뭐 큰 키워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라는 이야기만 좀 나오면 주가가 막 급등을 하는데 지금 일단 메타버스 관련 뭐 이제 IT 하드웨어 관련해서도 뭐 수혜주로 뭐 등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이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뭐 길어질 수 있는데 뭐 그러면 종목을 제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회사는 좀 의외이실 수도 있는데 추천주는 아니고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넵튠이라는 종목하고 넵튠이라는 종목하고 아주 IB 투자라는 이제 VC 회사예요. 뭐 이제 왜 이 종목을 꼽게 됐냐라고 한번 쭉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메타버스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는 지구상에 몇 개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로블록스 정도만 이제. 그것도 엄청난 적자 보잖아요. 네, 로블록스 정도만 이제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거죠. 말 그대로. 그치. 돈을 번다라는 게 뭔가 이제 성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제 로블록스, 우리나라는 뭐 제페토라는 이제 그 플랫폼 업체들만 그나마 수익 모델을 따라서 뭔가가 이제 아웃풋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꾸며놓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아바타나 어떤 이제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꾸며내고 뭐 얼마 전에는 그 배틀그라운드 아니야 또 게임상에서 지금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나는데 게임상에서 뭐 파티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게임이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엿볼 수 있었다라고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성과가 나고 있고 주가가 오르는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ETF의 영향이 큽니다. 그 주가가 지금 뭐 올려놨던 거는 지금 그게 크고 그거를 제외하고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스튜디오들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뭔가가 도구가 될 수 있는 회사들 뭐 덱스터, 뭐 위직 스튜디오
뭐 자이언트 스텝도 뭐 일부 뭐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더해지면서 전체적인 플랫폼 거기에 이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모델링을 이제 정해준 것들이 이제 게임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렇게 진화를 하면서 이제 게임 위주 아니면 이제 뭐 어떤 플랫폼 위주 뭐 이런 쪽으로 좀 가려가고 있는데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이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조금 더뎌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하드웨어로 가야 된다. 근데 실질적으로 메타버스 ETF를 보시면 이제 몇몇 하드웨어 종목들이 있어요. 뭐 선익 시스템 뭐 왜 들어갔냐라고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뭐 그게 분류가 됐으니까 제가 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뭐 LG 이노텍도 뭐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좀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게 거의 다 이제 뭐 XR이라고 하잖아요. Extended Reality 그러니까는 이제 확장적 그런 현실 세계 그래서 AR, VR 그런 이제 기기들에 관련된 종목들로 좀 옮겨간 거죠. 그렇게 보면 그 전에 이제 미리 움직였던 종목들이 조금 부담스럽다는 얘기로 저는 들립니다.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이거를 확장적으로 그 전에 있었던 종목들, 야, 얘도 한대, 얘도 한대, 얘도 한대 그러면서 다 한 번씩 갔었는데 이제 그거를 또 들어 올릴 만한 그런 또 마땅한 거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좀 이제 눈길을 돌려서 관련돼서 이제 뭐 XR 관련된 종목들로 이제 몇몇 종목들, 아까 언급드렸던 뭐 LG 이노텍, LX 세미콘 뭐 이렇게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정작 이제 뭐 미국 쪽에 이제 관련돼서 지금 하드웨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쪽은 아직 우리나라는 조금 약한 것 같은데 햅틱 수트라는 게 있어요. 햅틱 수트. 뭐 어려워. 그러니까 수트라 하면 이제 이런 옷이잖아요. 수트고 그렇죠. 햅틱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제 이런. 그러니까는 그동안은 시각적인 부분만 굉장히 강조를 해왔는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게 이제 햅틱 수트입니다. 진짜 이게 네. 말씀하신 이 수트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레디 플레이어 원인가? 아, 그거 한번 보시면은 그 영화 보니까 딱 네, 바로 오시죠. 내 주말에 그 영화를 봤더니 하도 예전에 봤었는데 의미 없이 지나갔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메타버스라는 걸 인지를 하면서 그렇죠. 보니까 이해가 많이 되더라고. 근데 이 햅틱 스틱이 한 일곱 번 정도 보셔야 돼요. 이게 진짜 거기 있더라고. 막 느끼고 고통과 예. 무슨 쾌감과 이런 걸 다 느끼는. 네네. 그래서 그걸 처음으로 구현했던 걸 보니까 이제 낚시하는 거를 이제 메타버스로 구현해서 낚시해서 하는 건데 사실 저는 낚시를 안 합니다만 이 강태공이라고 한 그런 분들의 낚시를 하는 그 요인은 물론 넓은 바다에 나가서 또 강에 나가서 뭐 그렇게 자연과 뭐 호연지기를 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손맛이거든요. 근데 이 시각적인 것만 하고는 메타버스가 구현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낚시를 하는데 이제 이런 쪽에 수트를 입고 정말 뭐 이렇게 이 낚시를 하는 것처럼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진화가 되고 있고 또 게임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뭐 서바이벌 게임 같은 것도 지금 우리는 페인트총 같은 거 쏘고 끝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이 VR 시각적인 것과 수트를 입으면서 이제 정말 타격감이 있는 이제 이런 것들로 진화를 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게 좀 태동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태동기에 이제 그 투자를 해 놓은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아주 아이비 투자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햅틱 수트가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 이제 일부 투자가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좀 발견을 해가지고 관심 있게 그 관련된 종목들을 좀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넵튠이라는 회사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관계사죠. 근데 이제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지금 소위 잘 나가는 빅 뭐 3, 그러니까 넥슨, NC 또 뭐 스마일게이트, 넷마블 이런 회사는 약간 뒷줌을 지고 있어요. 뭐 그런 규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뭐 사실 뭐 메타버스 회사를 그냥 몇 개 인수해도 있을 정도의 현금이 있는 회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한 발 떨어져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는 자기가 직접 하기 뭐하니까 약간 넵튠을 천병으로 지금 내세워서 뭐 관련된 메타버스를 좀 구현하려고 게임이나 뭐 이런 걸로 구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언급드렸듯이 이제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타이밍 잡아서 치고 빠지고 뭐 이렇게 하는 매매 방법은 이제 너무 좀 힘들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제 뭐 넵튠 같은 종목 많이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좀 본격적으로 카카오의 인프라를 이용해서 뭔가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은 아닙니다만 좀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고, 하드웨어 관련된 쪽은 이제 너무 시각적인 쪽에는 다들 알고 계시는 것 같고 좀 많이 좀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직 좀 새롭게 나오는 그런 컨셉으로 봤을 때 이제 햅틱 수트. 근데 그게 종목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종목에 투자한 기업으로 아주 아이비 투자, 뭐 저 개인적인 관심사를 또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뭐 투자하시라는 게 아니라 네. 그 관심 있게 한번 관심 있게 한번 그 공부해보자는 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 뭔지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이게 분명히 엄청난 뭐 세상을 바꾼다고 뭐 분위기가 자꾸 조성이 돼가는 것 같으니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어디다 투자할까? 네. 근데 이게 사실 얼마 전까지 그 몇 개월 전에 그 이쪽 섹터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한국의 진정한 메타버스주는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미국 얘기죠. 그렇죠. 이게 다 관련 기대감을 주는 아주 미약한. 그래서 그때 정말 메타버스 그 이야기가 그 테마로 발생되는 매출이 이 회사의 전체 매출 중에 몇 %냐. 요거를 봐라. 그럼 거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제 애널리스트 죄송합니다. 애널리스트의 관점이 맞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 쪽으로 왜냐하면은 아니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거품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거품이 아니라는 건 이제 미국이 이제 안 그러면 지금 제약이나 바이오하고 비슷한 그런 이제 막연한 기대감이잖아요. 이런 이제 경제가 열릴 것이다. 근데 이제 뭔가 펀더멘탈로 분석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 오면 관련돼서 이제 뭔가 글을 쓰셔야 되는 분들은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이거 진짜 막연함을 가지고 이 가정을 해서 뭐 해갖고 논리가 하나 틀어져 버리면은 완전 사상 누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지만 시장에 있는 가치와 가격은 다르듯이 이제 브로커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지금 이제 이미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이 이제 미국을 쫓아가는 이제 그런 입장에 있는 거잖아요. 미국 시장에서 이제 나와 있는 거고 거기에서는 어떤 게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돈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런 이제 커다란 경제의 틀을 이제 가상이라는 경제의 틀을 가지고 와서 그런 이제 좋은 인프라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적용을 한다면 이러이러한 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뭐 저는 뭐 막연하지만 오히려 이제 주식은 그런 막연함에 대한 또 부담의 투자이고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100% 이게 뭐 버블에 투자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좀 생각은 들고요. 뭐 현재 구현이 가능한 쪽으로 본다면 역시 대한민국은 교육의 나라죠. 교육열이 가장 후끈한 나라이기도 하고 또 게임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두 개를 가지고 메타버스를 접목시키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메타버스 자체가 어떤 이제 경제적으로 파생을 주는 걸 본다 그러면 밑도 끝도 없지만 이것이 게임이나 뭐 교육이나 이런 컨텐츠와 만난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뭐 굉장히 좋은 이제 도구로서라도 좋은 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우리나라 전체적인 지수가 이렇게 눌리면 눌릴수록 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하나의 좀 업종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서 메타버스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들은 뭐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메타버스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네.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플랫폼 쪽이 유망하냐? 아니면은 뭐 관련 그 주변 뭐 그 서포팅 해주는 어떤 그런 파트가 좋겠느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플랫폼 같은 경우는 참 많이 올랐어요. 뭐 하이브도 사실 그렇고 뭐 많이 올랐죠. 제가 보기에 저의 관점은 뭐 위메이드도 그렇고. 네네. 엔터가 뭐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게임이 거의 가장 빠른 천병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게임 기술, 특히 이제 MMORPG라는 게임 장르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한국의 어떤 특성을 좀 맞춰본다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플랫폼화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게 꼭 미국처럼 뭐 VR을 끼고 아까 언급드렸지 햅틱 수트를 입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한 20몇 년 전부터 그 게임 속 캐릭터를 나와 이제 물화일체시켜서 게임을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자체가 저는 이미 기초적인 메타버스를 구현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봤을 때는 향후에 이제 물론 지금 현재로서 이 메타버스 환경에서 게임을 제대로 보여주는 거는 아직은 없다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이것이 이제 뭐 MMORPG 게임이나 아니면 다른 뭐 수집형 게임이나 이런 게임들을 오히려 하나의 이제 플랫폼으로 보고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하면서
가상의 경제 활동, 가상의 채굴 활동 이런 것들로 이제 저는 위메이드가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게임주들 특히 뭐 제가 지지난주 출연했을 때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자체적인 그런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이 있는 회사들 그리고 충분한 IP, 그러니까 게임에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회사들 그리고 뭐 더 좋다라면 뭐 코인도 좀 엮여 있는 이제 그런 기업들 그리고 메타버스 환경을 구현하는 그 자체는 그 게임 회사들의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이용하면 된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오히려 그 회사들이 딱 맘만 먹으면 굉장히 빨리 시도를 1년 이내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위메이드도 사실 미르4 모바일 나오고 나서 지금 이렇게 그 위믹스 코인하고 연결시키는데 채 1년이 안 걸렸거든요. 굉장히 좀 한국의 기술력을 좀 생각을 하면 역시 그런 좀 가상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게임과 좀 이렇게 접목을 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이제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본다 그러면 이제 교육 콘텐츠 쪽을 좀 보고 있긴 한데 일단은 지금 가장 핫한 쪽을 좀 뭐 다들 이제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게임 쪽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아직 뒷짐지고 있는 회사들의 움직임을 잘 보셔야 된다. 여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 몇 가지 이제 언급하셨잖아요. 조건을 갖춘 네네. 게임 회사들 네.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조건을 갖춘 회사들이 어디인가요? 뭐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카카오 게임즈죠. 카카오 게임즈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뭐 자체적으로 자회사들도 거의 이제 꾸리고 있고 뭐 카카오의 클레이튼, 카카오 게임즈의 보라코인을 이용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좀 규제를 받을 수도 있어 보이니까는 아까 언급드렸던 넵튠이라는 종목을 약간 천병화시켜서 뭔가 좀 구현을 해보고자 하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일단 뭐 위메이드가 지금 가는 길을 따라가는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투자하는 회사로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몇 개는 있습니다. 뭐 컴투스와 이제 게임빌 그 조합을 이제 한번 기대를 지금 시장에서는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메타버스 환경을 구현해서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만 내후년 정도에 이제 시작될 수 있는 도깨비를 이렇게 약간 오픈을 했던 이제 펄어비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거고 사실 근데 이 블록체인과 NFT 이게 굉장히 우리의 먼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지 그 기업체로 좀 놓고 보면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또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불과 한두 달 정도면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팅을 할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런 회사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돈을 벌고 즐기기 위한 이제 그런 게임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재미있는 IP, 재미있는 게임에서 뒤따라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역시 예를 들어서 NC가 이 NFT를 메타버스와 NFT를 연동해서 P2E를 구현한다. 그러면은 파괴력이 남다를 거란 말이죠. 역시 기존 게임사들이 향후 뭐를 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발표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기다려 보실만 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거는 카카오 게임즈, 컴투스, 펄어비스 요 정도가 현실적으로는 가장 가까이 있고 카카오 게임즈의 천병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은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타버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야기한 이 내용들을 한번 차분하게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관련된 회사들에 대한 스터디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도 저 스스로도 이게 퍼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학주다. 그럼 에틸렌 계열, 프로필렌 계열로 해가지고 어디서 뽑고 어디가 스프레드가 많이 나고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메타버스 이렇게 좀 퍼져 있는 느낌이 듭니다.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도. 그래서 이거는 해당 지금 이제 선례를 잘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해왔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봐가시면서 이렇게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뉴스에 자주 나오는 게 좀 요소수 관련해서 지금 물류 대란이 좀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별거 아니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잘못하면. 지금 이게 증시에 또 돌발 악재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지수가 발목이 잡혀 있는 단적인 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공급 부족, 공급에 따른 또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는 이제 하나의 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또 이 화공 쪽에 있는 분들을 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안 하는 것이냐 못 하는 것이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네이버를 찾아보고 요소수를 어떻게 만들지 봤더니 암모니아에다가 일산화탄소를 붙여가지고 초순수를 섞어서 농도 조절을 하면은 그게 요소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화공 계열에 있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그 수제 맥주 만드는 정도의 설비만 있으면 이거 간의 수공업도 가능하다. 너무 언론 쪽에서 이게 너무 이렇게 극심하게 좀 이렇게 부각을 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요소수가 없으면 시동이 안 걸리게 된 이제 그런 화물차들의 설계도 나온 지 사실 뭐 십수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막 모자른 상태에 가면은 뭐 약간의 조절만 하더라도 요소수가 좀 부족하거나 또 뭐 그런 상황에서 물류 대란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충분히 있다. 근데 너무 지금 언론 쪽에서 좀 띄우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제 뭐 호주 쪽에서 뭐 또 수입을 한다라고도 얘기 20만 톤인가 2만 톤인가 뭐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으로 막 뭐 물류 대란 뭐 이렇게 해서 막 종목을 그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이게 수익성이 안 좋으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못 하는 게 아니라. 예. 그걸 이제 다시 이걸 위해서 설비를 하자니 또 이 설비 비용이 아깝고 뭐 이런 상황에 좀 놓여 있으니까 이거는 정부에서 조금만 그 숨통을 좀 틔워주는 그런 것만 나오면은 정말 뭐 일주일 내에 뭐 일주일 1-2주 내에도 뭐 충분히 좀 될 수 있다라는 좀 얘기가 있고요. 이 관련된 종목으로 초순수 만드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엔바이오니아라는 기업이 있어요. 초순수를 만드는 기업. 그러니까 초순수라면 이제 이온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완전 H2O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온 뭐 이런 미네랄 하나도 없는 이제 뭐 그런 기업도 이제 뭐 이렇게 좀 부각이 되고 뭐 그러고는 있는데 저는 뭐 상당히 좀 일시적인 일이 아닌가. 그냥 근데 요게 보여주는 건 아까 언급드렸듯이 상당히 지금 우리 증시를 붙잡고 있는 공급발 문제를 좀 보여주는 설례가, 그러니까 설례가 아니라 이제 예가 아닌가 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요소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최악의 그런 상황으로 가진 않을 것이다. 저는 확신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너무 오버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얼핏 들던데요. 저는 뭐냐면 지금 그 미국에서 주최하는 그 뭐 민주 국가들의 어떤 그 모임 네네. 이게 있잖아요. 예, 예. 거기에 이제 한국도 초청을 받았다. 네. 이게 지금 중국을 압박하는 여러 요소들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 그런데 공급발 이런 자꾸 우리가 뭐 97%인가 얼마를 뭐 그렇죠. 중국에서 수입을 97%죠. 하는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이렇게 자꾸 우리가 타격을 받으니 네네. 결국 리쇼어링에 대한 문제. 네.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생산을 해야 된다. 이러한 인식이나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됐을 때 이 요소수가 아닌 어떤 다른 파트에서도 이게 관련돼서 어떤 파장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은 있죠. 가장 그 요소수와 함께 전면에 나왔던 게 히토류 얘기가 또 그렇죠. 나왔었죠. 우리 이제 히토류도 거의 중국에서 이제 수입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 쪽에서 야 이거 우리 쓸 것도 없어 니네 못 줘 뭐 이런 경우 근데 이제 그런 우려는 이제 그게 닥쳐봐야 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또 뭐 해결책도 나오고 또 다양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그러니까 안 하는 거냐 못 하는 거냐가 일단 구분이 돼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러니까 요소수를 일례로 말씀드리면 안 하는 거냐 못 하는 거냐 히토류도 마찬가지죠. 중국이 아니면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 얼마만큼의 타격이 있느냐 요게 이제 또 두 번째 일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요소수만 놓고 봤을 때는 너무 좀 이제 과장된 부분 너무 막 위기인 것처럼 하는 부분이 일단 크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것이 터졌기 때문에 이 요소수 문제로 다른 이제 그 말씀드렸던 이제 리쇼어링 관련해서 이제 공급 부족 사태에 따라서 한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대비를 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것이 오히려 요소수처럼 작은 걸로 터져서 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효과도 저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뭐 좋은 예방 주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네. 하여튼 우리가 글로벌 밸류 체인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그리고 한국에서의 그 변화의 움직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계속 볼 필요는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분명히 어떤 투자의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얼핏 들기는 하는데 하여튼 좀 더 계속 저희도 계속 한번 스터디를 추적을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소수도 결국에는 중국에서 이제 석탄에서 뽑아내는 거였잖아요.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석탄 왜냐하면 이제 뭐 암모니아를 추출을 해야 되니까 또 이제 일산화탄소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석탄, LNG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추출이 되는 건데 이제 만약에 호주 쪽에서 조금 풀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석탄을 이제 중국 쪽으로. 그리고 이제 LNG도 지금 푸틴이 까불면 잠궈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있는 LNG 운반선, 추진선 뭐 이런 쪽에 또 수주도 좀 나오고 있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누구 하나가 지금 갑질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공급에 대한 거는 1차적으로는 이렇게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막 서로 막 으르렁대는 순간까지 가지는 않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 격동의 시기라는 말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이게, 참 많은 거를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편안하게 그 생산성이라는 이름하에 추진되어 왔던 세계화, 그렇죠. 세계화로 인해서 발생되었던 뭐 저가 제품 혹은 뭐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경제적 효과, 뭐 선택과 집중,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이게 우리의 약점이 될 수도 있구나. 이게 단가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구나. 네, 네. 그렇죠. 이러다 보면은 결국 이건 또 인플레이션 문제로 연결될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계속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내에서 디어유 상장이 있죠. 그다음에 나스닥에서는 리비안 상장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요즘 우리나라의 이 공모주 청약 시장은 100점 100승, 거의 100점 100승이죠. 거의 이제 공모주를 못 가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저는 이제 뭐 결론을 미리 좀 드리자면, 아까도 이제 제가 그 햅틱 수트 말씀드리면서 이제 벤처 투자, VC들, 예, 그런 창투사를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창투사 관련된 종목으로 약간 논지를 틀고 싶어요. 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하이브랑, 두나무가 이제 그 CB 발행을 했잖아요. 네. 이제 그때 이제 가정을 했던 게 두나무의 가치는 20조일 경우에 하이브가 이제 그쪽을 인수를 해가지고, 2.5%의 지분율을 가졌을 경우에 이제 5천억이 됐고, 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렇게 약간 구름처럼 있었던 기업의 가치가 다소 이제 가격화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창투사들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대박이 터지는 경우는 그동안에 있었던 가치가 가격화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그런 이제 과도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한 8% 남짓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20조 정도 추정을 했을 경우에는 1조 6천억 정도의 이익을, 그러니까 이익이 아니라 지분 가치를 보유하게 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기술 투자가 1조가 조금 안 될 거예요. 9,900억, 뭐 1조 뭐 전후하는 이제 그런 정도죠. 그렇게 본다면 이게 이제 옛날에는 이 정도의 가치야, 이 정도 밸류야라고 했다가 이제는 얼마야라고 약간 이제 수렴이 되어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단 리비안이나 디어유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까 언급드렸듯이 이제 뭐 빗썸 또 두나무 같이 지금 코인 뭐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거래소 그리고 야놀자도 있잖아요. 야놀자 그렇죠. 관련된 그런 종목들의 이제 지분이 들어가 있는 종목 그 창투사들 VC들의 이게 이제 자기 지분이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만든 그 펀드에서 들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가치가 가격으로 수렴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금 관련된 종목으로는 디어유 관련된 종목으로는 SBI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좀 일본계이긴 한데 지금 전환 우선주 CPS 전환 우선주를 한 44억에 발행을 해서 5천 원의 전환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장을 해서 따상을 간다라고 하면 한 500억 속된 말로 땡길 수 있는 거거든요. 예. 현금화할 수 있는 거고 보호예수도 거의 없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뭐 그 자체만 왜냐하면은 디어유만 하더라도 이게 그 팬덤과의 소통 채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투자가 됐던 게 뭐 3년 4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올지도 뭐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냥 좀 작게 하나 뭐 어쨌든 대주주한테 좀 편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행을 그러니까 회사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플랫폼화 시켜서 이제 우리 그 V앱 하듯이 네이버 V앱 하듯이 이제 그런 것들을 따로 이제 회사화 시켜서 만들어놨는데 여기에 좀 이제 대박이 터지는 이제 이런 것들이 VC들 그리고 이런 창투사들이 이제 현실화되는 이제 이런 과정에 놓여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뭐 리비안은 직접
직접적으로는 제가 잘 떠오르진 않고 야놀자 같은 경우는 아까 언급드렸던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도 야놀자 관련된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VC들 뭐 저처럼 이제 주식 고인물들은 창투사들이 왔다 갔다 아른거리기 시작하면 시장 끝물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요즘처럼 이렇게 시장에 예전에 비해서 이 돈이 많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막연한 가치가 가격으로 수렴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계산이 되어지는 그런 창투사들에 대해서는 조금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아까 DOU 관련돼서는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종목 지금 뭐 한 3천억? 시가총액 3천억 조금 더 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DOU를 상장을 해서 이제 엑시트 현금화 하는데 뭐 한 400억, 500억 벌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뭐 회사 가치는 그만큼의 또 좀 움직임이 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자체를 공모주 청약을 해야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미 끝났죠. 공모주 청약을 해서 뭐 첫날 잘 팔아야지 하시는 분도 좀 계실 것 같긴 합니다만 그걸 후행해서 다른 방법도 있다라는 거, 창투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이 DOU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것 네. 같아요. 이게 상장일이 언제죠? 이번 주인가요? 수요일 아닌가 저도 지금 딱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준 게 제가 보기에는 하이브예요. 하이브가 이 시장의 엔터 밸류를 만들어준 거죠. 하이브가 이러이러한 아티스트가 있고 이러이러한 그 BM,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이 플랫폼을 만들었고 그 플랫폼의 가치가 지금 하이브의 시가총액으로 이제 수렴될 수 있을 정도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우리도 있고 SM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뭐 가수들이 있고 우리도 플랫폼이 있고 그러니까는 그 정도는 아니어도 이 정도는 추정이 될 거야라는 이제 그런 멀티플이 형성되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핫한 이제 그런 공모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이 엔터 그다음에 컨텐츠 이 오징어 게임하고 뭐 이런 것들로 그냥 붐이 확 일어났다가 또 다시 지금 조금 살짝 줄었죠. 네. 이게 좀 계속 뻗어나가지를 못하는데 네. 지금 어쨌든 디즈니 플러스가 드디어 이제 국내 출시를 한다고 네, 하죠. 그래서 또 역시 수혜주와 피해주가 나올 거 아니냐 네,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좀 우리가 나눌 수 있을까요? 지금 디즈니 플러스랑 이제 딱 연결돼서 얼마 전에 뭐 움직였었던 종목이 뭐 대원 미디어 뭐 이런 정도예요. 몇몇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요거 자체로 한번 뭐 속된 말로 해 먹었다고 봅니다. 관련된 컨텐츠 기업들은 괜찮은 흐름이 나오다가 오징어 게임이 나오면서 한번 이제 오버슈팅이 한번 나오고 그리고 이제 급격한 지금 가격 조정이 나오는 이제 그런 상태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보다는 디즈니 플러스가 출시한 이후에 나중에 이제 계약이 나오면서 어떠한 이제 스튜디오나 어떠한 컨텐츠사에 어느 정도의 자금으로 디즈니가 이제 발주를 냈다. 이런 거에 따라서 후행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뭐 몇몇 움직였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현실적으로 가격이 좀 크게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거 출시 직전 되면은 출시 직전까지 그러니까 11월 후순 그 하반기죠. 그러니까 뭐 한 1, 2주 정도는 조금 소강 상태를 더 겪다가 아무래도 이제 출시가 카운트다운이 되면 그때 이제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후행적으로 이제 계약이나 좀 구체화되는 발주가 나오는 그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오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까지는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요. 디즈니 플러스는 뭐 어쨌든 뭐 만화잖아요. 만화. 약간 애니메이션 쪽도 많고 뭐 영화도 이제 뭐 여러 가지 IP가 있다고는 합니다. 저기 뭐 스타워즈도 있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다소 이제 SF 뭐 약간 이제 뭐 너무 정극이 아닌 이제 이런 쪽으로 좀 갈 수 있다 보니까 한국의 이제 애니메이션 아니면 또 이제 웹툰의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그러니까 웹툰을 이제 또 그동안 이제 드라마로 옮기는 작업들이 나왔는데 이제 뭐 애니화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오리지널 시리즈로 간다든가 이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굳이 꼽자 그러면 저는 이제 웹툰의 IP를 좀 가지고 있는 기업들 몇 개가 오히려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은 드는데 말씀드렸듯이 디즈니 플러스의 한정적으로 좀 시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고 출시 임박했을 때 관련 종목들이 이제 몇 개 보일 것 같고 실질적으로 구체화됐을 때 그때 이제 또 2차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 관련돼서는 다소간 좀 관망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디즈니 플러스도 경쟁은 넷플릭스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지금의 어떤 컨셉, 뭐 우리가 생각하는 디즈니 하면 애니메이션, 뭔가 뭐 뭐랄까 판타스틱한 뭐, 네, 그렇죠. 뭐 판타지한, 판타지죠. 예, 네. 판타지한 어떤 장르 이런 것만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넷플릭스와 해서 그동안 그 반대로 강점이지만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드라마들 네. 여러 형태 장르의 이런 쪽을 강화시킬 것이냐. 이게 강화시킨다면 우리한테는 도움이잖아요. 일단 좀 각인 효과가 좀 필요한 그 뭐 이쪽의 전략을 뭐 제가 이제 이쪽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경쟁하진 않을 거란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기존에 오리지널 시리즈 뭐 오징어 게임이나 또 마이네임이나 뭐 이런 거 했듯이 디즈니도 맞불을 놓는 이제 이런 뭐 전략도 뭐 충분히 필요하겠으나 뭔가 특화할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이고, 그렇다면 디즈니만의 IP, 디즈니만의 약간 특화되고 디즈니 하면 떠오르는 뭔가를 일단은 이제 뭔가 구현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물론 기존에 했었던 것도 있겠습니다만 약간 SF적인 거 뭐 이런 쪽으로 또 웹툰을 애니메이션화하거나 아니면 오리지널 시리즈화하는 이런 좀 작업이 더 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올라오는 종목은 많진 않아요. 아까 언급드렸던 뭐 대원 미디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사후적으로 그러니까 출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전략을 끌고 가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제 예측은 웹툰의 IP를 짱짱한 IP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우선적으로 관심을 받지 않을까. 근데 요거는 말씀드렸듯이 조금 출시된 이후에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중국 광군제 네. 11월 11일이죠. 네.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것도 뭐 예전 얘기다 뭐 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달고 달았죠. 네, 이제 별로 영향 없다. 네. 한국에.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보면은 그래도 중국에서의 인지도가 높은 종목들이 우선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FNF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뭐 이런 물론 이제 실적도 올라옵니다만 중국에서 이제 인지도가 높은 이제 뭐 MLB 브랜드나 이런 브랜드 디스커버리 하여튼 그쪽 중국에서 인지도가 높은 그런 브랜드 위주로 좀 움직이고 있어서 관련된 종목이 좀 관심을 좀 받는 것 같고, 여기에 좀 하나 더 한다면은 그래도 한국에서 바라보는 브랜드와 중국에서 바라보는 브랜드의 차이가 좀 큰 필라홀딩스 정도는 좀 붙여볼 수 있지 않을까. 예전과는 조금 광군제 또 중국의 쇼핑 시즌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중국 광군제는 굉장히 좀 한정적인 중국 약간 내수적인 그런 분위기로 좀 흘러가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그런 걸 엿볼 수 있는 게 화장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쪽 뭐 타오바오 아까 그 중국 그 온라인 판매 뭐 사전이 알고 보니까는 우리나라 브랜드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10위권 내. 예. 그만큼 뭐 지금은 약간 특화된 것 같아요. 마케팅은 자체 브랜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브랜드를 내세워서 마케팅을 하고, 만드는 거는 이제 뒤에서 이제 OEM, ODM 업체들이 하는. 그러니까 요즘에 히트하는 아이템, 특히 화장품으로 보면 가히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렇게 스틱 해가지고 뭐 멀티밤인가요? 그게 지금 뭐 수억 개 팔렸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메이저 브랜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회사는 코스맥스가 ODM으로 만들어주기는 하는데 그걸 마케팅하고 그걸 판매하는 회사는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는 아무래도 중국도 이제 그런 영향권이 뭐 아니면은 아예 뭐 샤넬, 뭐 랑콤 완전 뭐 럭셔리한 화장품 브랜드로 가든가 아니면 트렌디한 이런 좀 브랜드로 가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확산되고 있어서 예전과는 확실히 좀 다른 분위기로 가는 이제 그런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중국 광군제에 대한 그 기대치는 화장품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고, 하나 꼽자면 아까 언급드렸던 코스맥스 정도, 뭐 가히라는 브랜드가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좀 잘 나가고 있다 보니까, 근데 또 한국이 많이 쓰면 써요 또. 아니 근데 중국에서 딱 보면 한국에서 새로 뜨는 브랜드건 뭐건 딱 보고 괜찮다 싶으면은 자기네가 먼저 상표 등록해 놓으면서 사놓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가히라는 브랜드가 요즘 화장품에서는 좀 핫한 이제 그런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ODM 하고 있는 코스맥스, 그리고 FNF에 먼저 치고 나갔으니까 그거를 좀 연동해서 볼 수 있는 종목은 중국에서 인지도가 높은 필라홀딩스, 뭐 주가도 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올라오기에는 뭐 크게 좀 부담 없는 그런 위치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일단 11월 달
그리고 12월 뭐 블랙 프라이데이 뭐 요 동안의 기대치는 예전보다 높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제 의류주에 있어서 좀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종목들 뭐 이렇게 좀 시각을 넓히기보다는 좀 좁혀서 가져가시는 게 좀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 주간 증시 주요 일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되게 그 매크로 지표가 많아요. 매크로 지표 발표가 많은데 생각보다는 좀 그러려니 하는 이제 그런 왜냐하면 이미 가장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고 있었던 것이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테이퍼링 과연 할 것이냐, 그러니까 뭐 하기로 했는데 뭐 어느 정도 어느 속도로 할 것이냐 뭐 이런 쪽에 지금 다 맞춰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은 뭐 사실은 뭐 중국도 그렇고 미국의 지표 자체가 우리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과연 이제 외국인들의 돈의 움직임,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월에 대한 이제 그런 매크로 지표에 대해서는 좋거나 나쁘거나 그 변동성이 이렇게 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거의 다 예측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소비 지표 또 이제 뭐 생산자 지표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보다는 저는 이제 오히려 환율에 의한 간접적인 그런 움직임이 훨씬 더 이 사람들의 좀 관심사가 좀 높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서 아까 좀 무책임한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증시에 그렇게 도움될 일은 없다. 그렇죠. 뭐 설사 잘 나오더라도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확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좀 삐끗하더라도 뭐 주가가 이렇게 확 이렇게 꼬꾸라질 가능성도 좀 높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말 그대로 참고 사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율 부분도 그렇게 네. 고점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도 않지만 이제는 또 빠지지도 않고 예. 이렇게 약간 횡보하는데 지금 1,170원대인가요? 지금 80원대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 정도. 네. 그러니까 이게 높은 거죠. 1,100원대가 적정이라고 하던데. 네. 외국인들이 아직은 뭐 이 환율을 무시하고 투자할 만한 그런 네. 요소는 우리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리고 그 하나 이제 저는 조금 더 환율이 안정되리라 보는데 그러면은 이제 주가는 조금이나마 좀 나아지리라 보는데 어쨌든 금리 인상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그 영국이 그 비둘기 같은 뻐꾸기를 날렸어요. 그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해놓고 동결을 해버렸거든요. 네. 아마 이제 외국인의 시각도 대한민국도 저런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없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환율을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는 것을 보고 뭔가를 이렇게 좀 대처할 가능성이 높은데 하필 또 이제 외국인들의 좀 큰 특히 헤지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 12월 초면은 북클로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환율을 적극적으로 움직일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실수요들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연말 결제나 뭐 이런 것들밖에 좀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 이 증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만한 환율 변동은 사실 크진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상을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상향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서 환율도 조금 안정화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환율에 따른 이제 프로그램 매매 정도는 조금 한숨 돌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봐져서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리 지수의 바닥 이 하방은 좀 단단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확 밀고 들어올 가능성도 그만큼 좀 줄어드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각계격파, 각자 도생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11월 말에 헤지펀드들이 북클로징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네. 과거의 사례를 볼 때 그렇게 되면은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하나요? 아니면 오히려 어떻게 매도를 하나요? 보통 이제 수익 확정. 뭐 매도를 하는 부분이 이제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걔네는 그쪽에서도 이제 롱텀하게 가져갈 부분, 아예 그냥 이렇게 가져가는 부분이 뭐 일부 남아 있긴 합니다만 사실상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쪽으로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장에 있어서는 뭐 수급적으로는 뭐 다소 조금 이제 우호적이지 않은 쪽, 그리고 12월 되면 또 이 대주주 회피에 따른 이제 그런 매도도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이번 12월은 뭐 늘상 뭐 이렇게 우리가 겪었던 거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때문에 적어도 프로그램 매매가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그런 변동성은 좀 줄여줄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지고, 아니 그러면 금리 올라가면은 주식시장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주식시장에서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그렇죠. 네. 장단기 금리 이게 훅 벌어져 버릴 경우에는 이제 경기 민감 쪽, 인플레이션 쪽으로 쭉 가다 보니까 바라보는 쪽이 아무래도 이제 그 금리 인상 쪽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으로 좀 이렇게 쏠려가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변동성이 크고 고성장 이런 고밸류 종목들이 좀 약세로 가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장단기 금리 차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크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금리가 올라갔을 때 고성장, 고밸류 종목들이 다친다라고 했었던 이제 그런 그 예전에 있었던 시각이 조금 다를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게, 고밸류 종목에 속하는 그런 이제 제약바이오, 중소형 제약바이오들이 조금 기회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봤던 이유가, 미국에서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고 테이퍼링 한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성장주들이 죽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장단기 금리 차가 예전만큼 그렇게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을 때는 오히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제 변동성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요인으로 금리 인상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조금 이제 마이크로하게 좀 세밀하게 봤을 때는 장단기 금리 차가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했던 고밸류 고성장 종목들이 크게 다치지 않을 거라는 거.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2차 전지 소재나 이런 것들에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게, 물론 뭐 인프라 법안 통과도 있고 뭐 LFP 나와가지고 잠깐 뭐 그 겪었던 뭐 가격 조정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이제 고밸류 종목들의 멀티플이 다치지 않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서 고성장, 고밸류, 고멀티플 종목들이 수세적으로 간다라는 거는 이번에는 조금 다를 수 있겠다라는 뭐 개인적인 의견도 조금 곁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들고 있는 분들이야 뭐 재미없는 장이지만 네, 뭐 네. 들고 있는 분들이 어쩔 수 없죠. 들고 가야 되는 거고, 예. 신규 매수할 생각이나 계획 있으신 분들은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일단 지금 보류하는 게 맞을까요? 그 솔직한 말씀으로 그 공약집을 한번 나오면 양대 선수가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두 선수들의 이제 공약집을 한번 보고 본격적인 이제 칼춤을 한번 치고 싶기는 한데,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움직였던 종목들이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메타버스 게임, NFT 연동돼서 뭐 이런 쪽 하나,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돼서 움직이는 거, 2차 전지 뭐 이런 쪽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근데 이 종목들의 특징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은 대형주이지만 좀 재미가 없는 무거운 종목들이고 뻔한 종목들이라서 손이 좀 안 나가실 것 같고, 메타버스 게임, NFT, 뭐 코인 관련된 종목들은 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너무 많이 올라서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들이라서 손이 좀 안 나가실 것 같으니, 지금까지 뭐 제가 지난 출연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테이퍼링 보고 좀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이렇게 제안을 좀 드렸었는데, 이왕 기다리시는 거 공약집이 나오면 그때 조금 구체화해서 종목들을 각자 도생할 수 있는 종목들로 좀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도 난 못 참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양대 후보들이 지금껏 나오면서 했던 얘기들 중에 주가가 부담 없는 이제 그런 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은 쪽, 이렇게 좀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좀 브로커적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본다면 좀 건설 건자재, 저도 그 건설주가 딱 떠오르는데. 건설 건자재 뭐 이런 쪽이고, 원전은 너무 많이 올라 있긴 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원전 쪽은 왜냐하면 일정적인 부분, 또 공약 그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중국이 저렇게 뭐 요소수 이렇게 뭐 석탄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뭐 유가고 가스고 석탄 뭐 다 필요 없이 그냥 원자로 돌리면서 전기 하겠다, 이것 때문에 뭐 150개 짓겠다고 하는 거니까, 뭐 원전 쪽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만 앞으로 더 움직일 여진이 있어 보이고, 건설 건자재 오늘 실적도 잘 나왔고, 그러면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고 좀 생각은 드네요. 네. 그래서 일단 본격적인 움직임은 공약집이 나오면 움직이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건설주 중에 우리 정 차장님이 탑픽으로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DL, ENC. DL, ENC. 예, 근데 시장에서는 현대건설을 가장 많이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죠. 보통 현대건설 떠올리죠. GS, 뭐 삼성 엔지니어링, 물산 뭐 이 정도 얘기는 하는데,
저는 이제 말씀드린 이제 수소나 또 탄소 포집 뭐 이런 것까지 좀 다 아우를 수 있고 아크로 그러니까 뭐 재건축이나 이런 거에서 좀 좋은 그런 이제 레코드가 있는 이제 그런 기업으로 봤을 때는 DLENC는 아직도 좀 고집스럽게 좀 주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이제까지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좋은 투자 그리고 좋은 그 멘탈 가운데서 후회하지 않는 실수하지 않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